제가 소개할 정책 제안은 외식 시장에서의 다회용기 도입 확대에 관한 정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로 외식 시장에서 배달 서비스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일회용품에 대한 소비도 커졌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인한 일회용품에는 메인 메뉴, 양념, 반찬류 등의 음식을 담기 위해 사용되는 용기부터 일회용 수저와 포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회용 수저와 포크에 대해서는 국내 배달앱 3사가 공동으로 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일회용 식기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문 시 별도로 요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달앱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일회용 식기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음식을 담는 일회용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배달앱을 통한 하루 주문량은 전국에 100만 건 정도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하루에 버려지는 일회용기는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처리하는 재활용 기술과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분리배출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남용으로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며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한 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식 시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 도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배달 시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해 음식을 담아 배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깨끗이 세척하여 다음 주문 시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 매장을 표기하여 표기된 매장들은 공통적으로 정해진 한정적인 디자인의 다회용기를 사용하되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반납 시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이용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회용기 수거 시에 드는 추가 비용에 대한 문제를 없앨 수 있으며 동시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 시에는 위와 같은 다회용기를 사용한 포장 외에도 소비자들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챙겨온다면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소비자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기내 챌린지가 있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란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이 아닌 천주머니, 에코백, 다회용기 등의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오는 캠페인입니다. 이러한 용기내 캠페인은 개인이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중구 들봄 SOS 센터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닌 재사용 용기를 사용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식사 지원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면 일회용품 대체 서비스 업체가 수거해 3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친 뒤 건조, 열풍 소독, UV 살균 소독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락 배달 시 사용해온 포장 비닐도 친환경 100%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양호 중구청장은 재사용 용기의 수거 및 세척 과정을 거치는 수고스러움과 비용 발생은 있겠지만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해 집과 짊어질 미래 부담과 비교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일 것이라며 지방지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보다는 재사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서도 관련 업계에서는 방문 포장 소비자를 위한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 사회는 다회용기 사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외식업계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 김효정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법 정책의 개혁과 제안을 하려 합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후 사망자의 나이가 20살인 게 밝혀지면서 애도의 물결이 일었고 사망 주기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애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제주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노동부에서는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을 금지시켰습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기술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로 4시간 후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 2020년 11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모두 실수이지만 엄연한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올해 1분기 중대재해 노동자 15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9명이나 됩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82명으로 약 900명에 달합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이 문제를 끊임없이 외면해온 것입니다.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사망자였던 김용균 씨의 이름으로 된 법안이 2020년 발의되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0년 하반기에 발의되어 올해 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사건 이후 개정되어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후 3년 동안 발의되지 못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용균법 시행에도 작년 한 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늘었다는 뉴스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기준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사망한 근로자를 기리기 위해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만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시민은 이러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산업재해 교육법입니다. 학교 안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나 반도체 회사의 폐암, 그리고 인정받진 않았지만 항공사 북극 항로 비행 피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수학여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기간제 교사는 순직일까요? 순직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는 데에는 2년이 걸린 일도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학교에서 교육하여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업재해의 의미 등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 성인이 되어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정부 지침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태스크포스를 꾸며 산업재해에서의 적절한 인력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도체 회사에서는 10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조금씩 바뀐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을 노력한다면 제2의 구의역, 제2의 누군가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성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빛고울 광주에 있는 광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칠성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정체대한 정책을 교육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교육 3.0 버전인 교과 중심의 창체 위주의 교육 방법을 채택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찮은 기회에 모두가 연계되는 학습 방법, 즉 모형학 학습 방법을 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공감하던 터에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과
카이스트 이광윤 총장님의 대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대학교 총장이신 두 분께서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 교육이었다면 진즉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을 거라며 교육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성찰과 통찰로 창의적인 교육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여 용기를 내어 교육부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 중심인 교육 1.0에서 진일보한 교과 중심의 창체 일부의 교육 1.5 버전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전개될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4차 산업혁명, 월드마켓, 1인 싱글 가구, 평생 자기속에서 평생 직업시대, 평생 학습시대인 정글 속 생존을 위한 교육 3.0 버전인 교과 중심의 창체 위주의 교육 방법을 채택 시행할 것을 강력 제안합니다. 교육 3.0 버전인 교과 중심의 창체 위주의 교육은 교과 중심은 현행을 부분 보완 유지하되 창체 활동은 스마트 모형학 학습, 스마트폰 검색 학습, 디지털 봉사활동, 국제인맥 편팔,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체험 중심 응용학습, 동아리 캠프, 리더십 훈련 등 8가지 방법으로 시행했으면 하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시하겠습니다. 시행은 광역 시도별 초, 중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로 참여하고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연계 협력을 이룬다면 전 국민 공감대 속에 초기 시행착오나 혼선을 최소화하여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교육 3.0 버전인 교과 중심의 창체 위주 교육 방법이 채택되어 교육 강국은 물론 선진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